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 김광석 교수 모시고 글로벌 경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안경이 멋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네. 거액을 썼습니다. 거의. 네. 자,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네. 6.4%로 나왔습니다. 네. 뭐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다고 하는데 예. 그 의미를 한번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일단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추이가 22년 6월이 정점이었죠. 9.1%. 41년 만에 최고치. 예. 그 이후에 상당 수준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는 기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완화된다. 물가가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명목 물가 자체는 높지만 여전히 높죠. 여전히 상승률이 낮아진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예. 그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고 있는 흐름. 그러다가 지지난 달이 6.5에서 최근 6.4, 그러니까 12월, 1월. 근데 6.4%로 떨어져 준 거는 감사하다, 좋다. 그런데 기대치보다는 높았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혼조세를 일시적으로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히지는 않는가 보다. 특히나 이게 1월 달 물가 상승률인데 2월 달에 벌어지는 미국 경제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또 생겼거든요. 대표적인 게 조류독감이죠. 조류독감으로 달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달걀 가격이 치솟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달걀 많이 먹지만 미국 국민들은 달걀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식빵에 들어가는 주식에 들어가는 원료니까. 뭐 베이컨하고도 잘 섞어서 먹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네. 그래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2월, 3월 존재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속도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린 느낌. 6.5에서 6.4밖에 안 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보다 이 고물가 기조가 더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인식에 대해서 조금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금리 인하 이제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시장마저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좀 뜯어서 보면은 항목별로는 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더욱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은 계속 물가 정점 찍었어에 주목합니다. 시장은 물가 더 이상 뭐 가만히 놔둬도 물가는 하향 안정화될 거야 라는 말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더 주목하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인식하는 거죠. 우리 기자님하고 저랑 예를 들어 물을 한 잔씩 마시는데 물컵에 물이 반잔 남았어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희 기자들은 물을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물 드시면 안 되지만 제가 마셨는데 물 남은 걸 가지고 반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 또 어떤 사람은 반이나 마셨다. 현상은 같은데 해석이 다르죠. 그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과 연준 의장 간에 동상이몽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9.1에서 6.4%까지 많이 떨어졌네. 같은 현상을 놓고. 근데 파월 연준 의장, 연준 입장에서는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아직 멀었네. 이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질문 주신 그 질문 항목에 있습니다. 우리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여러 가지 소비 품목을 부문별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료품 물가, 그리고 에너지 물가입니다. 이것은 급등락이 심하죠. 식료품 물가 같은 경우 지금처럼 조류독감이 터진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한파가 온다든가 그러면 식료품 물가는 치솟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물가도 마찬가지. 근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물가가 바로 근원 물가입니다. 근데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은 안 잡혔어요. 22년 6월이 9.1% 정점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23년 1월 물가 상승률까지 기조적으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근원 물가 상승률이 안 잡힌 상황, 이것을 연준은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이 근원 물가가 소위 급등락하는 이런 품목을 제외한 물가니까 그 근원 물가 상승률이 말 그대로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지표인데 기조적으로는 안 잡혔으니까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 어떤 책임감 하에 금리 인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요. 지난해 이제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년 동월하고 비교하면 이른바 기저 효과가 있어서 좀 물가가 낮아진 효과가 체감이 되지만 네, 사실은 이게 그 워낙 기저 효과에 의한 이제 결과일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은 전월 대비 수치가 매우 중요하다. 네. 오히려 네. 이제 이런 의견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이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동감하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 일단 22년 한 해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때 물건 가격과 23년 물건 가격을 비교하면 오름폭이 자연스럽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 조치를 안 해도 물가 상승률은 그냥 숫자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흐름을 놓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물건이 100원짜리가 있는데 200원으로 올라요. 100% 올랐죠. 200원에서 300원으로 또 오릅니다. 50% 올랐죠.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100원씩 오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물건의 가격에 민감한 것이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민감한 것이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물가가 안 접혔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를 잡는 행위는 대부분의 국민들, 머저리티에 해당되는 서민을 비롯한 중산층이 물가 부담 안 느낀다라는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보다는 전월 대비로 해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나 떨어지고 있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 그것 저도 존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물가는 안 잡히는 모습인 거죠. 여전히 5%, 6%대로 물건 가격은 지난 동기보다 오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우리나라는 5.2%니까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그 6%대의 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22년 가격보다 여전히 6.5%나 또 오르고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상승률은 당연히 둔화가 됐지만 네. 명목 가격 자체는 많이 올랐다. 네. 자,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할까요? 네. 연준이 상당히 중요시하는 지표인데 네. 그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행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현상 그 자체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해 드렸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년 동안 떨어질까 아니면 2년에 대한 물가 상승률, 이 두 가지 종류의 가장 대표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표가 있는데 둘 다 확실히 정점 찍고 안정화되는 기조하에 있다. 이런 면에서는 역시 디스인플레이션 맞아, 물가 정점 확실히 찍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는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월 FOMC 때 네. 사실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 가장 주목받은 건 역시 디스인플레이션이었어요. 네. 시장도 사실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 네. 자, 1월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이런 어떤 시장 흐름의 기조 이런 것들을 좀 바꾸거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그래프가 여러분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한번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그 구간을 생각해 보면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하고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매우 유사해요. 이게 물가 상승률 통계가 아닐지라도 부동산 매매 가격 상승률 그래프를 그리든 그 밖에 어떤 그래프를 그리든 보통 올라가는 구간하고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통상적으로는 유사해요. 예. 이걸 이제 통계학에서는 정규 분포를 그린다, 종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물가 상승률도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안정화될 것을 가장 대표적인 시나리오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 모습 자체가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떨어졌던데 걸리는 시간만큼 비슷하게 걸릴 수도 있지만 이게 더 천천히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지고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그 속도의 문제인데 1월 물가 상승률의 이 결과치는 생각보다 더 물가 잡히는 속도가 지연되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속도보다 덜 잡혔고 기대보다도 덜 잡혔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고물가 기조가 생각보다 안 잡히려나 보다, 유지가 좀 될라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에 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2월 FOMC 회의 끝나고 올해 물론 확실하게 전망은 어렵지만 0.25% 정도 더 올리면은 대충 이제 금리는 가지 않겠나. 네. 이런 이제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네. 자, 이게 미국이 좀 격동의 시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네. 자, 연준이 그러면 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네. 또 더 오래 그 인상 기조를 지속하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중앙은행 입장에서 통화 정책을 단행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릴 때는 내가 스스로 파월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입장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려요. 내가 연준에 소속된 위원이다. FOMC 위원이다. 그럼 물가나 그 밖에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금리를 결정할까? 한번 그 회의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역시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이지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가 물론 물가고요. 두 번째가 경기 안정이고 세 번째가 금융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입니다. 근데 물가 안정세는 생각보다 지연되는가 보다라고 느꼈죠, 최근에. 근데 나머지 두 가지, 경기 안정이라는 면에서는 생각보다 마일드한 경기 침체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고용도 실업률도 최저 수준이고 IMF의 경제 전망치도 마찬가지. 지난 10월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할 때 23년 미국 경제는 1.0% 성장할 거야. 이렇게 전망했다가 지난 1월에 IMF가 수정 전망했는데 1.4%로 0.4%포인트나 상향 조정한 거예요. 물론 1.4% 성장하는 게 좋은 경제는 아닙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종전에 봤던 것보다는 상황 인식 자체가 그렇게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닌가 보다. 마일드한가 보다. 그러면 경기 침체, 강한 경기 침체가 없으니까 금리 인하의 이유가 하나 사라지는 거다. 맞죠? 예. 금융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22년 10월 정도, 11월 정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가장 크게 조성됐을 때예요. 강달러 현상 나왔을 때. 그때 금융 불안 지수가 이렇게 치솟았었는데 그 이후에 상당 부분 안정화됐습니다. 금융 불안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결국 금리를 인하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 금융 안정화를 유도하는 거, 그 이유가 또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연준 의장 입장에서,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요소는 제외시켜놓고 오로지 물가만 보고 판단해도 된다. 근데 그 물가가 덜 잡힌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도 되는 이유가 생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겠구나. 금리 인하 없겠구나. 저는 이제 물론 머니홀라에 와서도 지난 10월부터 23년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배적인 이유는 연준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가라는 요소. 근데 시장이 금리 인하 있을 것 같아라고 헛된 기대를 계속 조성하는 흐름인 거죠. 헛된 기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IB뱅크가 주식 투자 들어와라 이겁니다. 왜? IB뱅크 입장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주식 매매 많이 해야 돼. 투자 유입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기대감을 조성한 흐름. 근데 기대감을 가졌다가 아닌가 보다 이제 실망한 모습.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주식 시장 보면은 별로 흔들릴 모습 없었어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1월 달부터 2월 초 중순까지 어쨌든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죠. 그리고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원래 선행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2년 10월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금리의 정점이 23년 4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3, 4월. 3, 4, 5월 그 2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의 정점, 기준금리의 정점이 2분기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6개월 전이 22년 10월이죠. 그래서 주가는 저점을 통과했다. 다만 상승하는 구간이 굉장히 가파르기는 어렵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투자했다가 또 의심이나 실망으로 또 떠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렇게 좀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좀 올랐고, 네. 또 소비자 물가 발표 직후에 또 좀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몇 원 정도 그냥 벅세던데. 예. 원달러 환율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22년 10월. 고점이었죠. 1440원을 통과했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주가도 저점이었어요. 10월. 그 밖에 나머지 기조도 보면 물가 상승률도 정점 확실히 찍었구나라는 강한 믿음을 갖는 게 역시 10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물가 정점론이 부상한다. 그러니까 물가 정점이고 이제 안정화되네. 국제 유가도 정점 맞았어라는 확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또 부상해. 10월에 다 이런 것들이 부상해. 지표만 달랐지 다 본질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같은 방향인 거예요. 거시적으로 이해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지표들도 매우 유사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 지지부진한 경기. 그리고 주가도 저점은 찍었을 뿐 뭐 대세 상승은 없는 흐름. 환율도 정점을 통과해서 안정화되는 흐름이지만 여전히 강달러 기조는 유지하는 흐름. 금리도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갔지만, 그리고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지만 어쨌든 속도 조절 들어가고 계속 정체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지표들하고 맞물려서 유사한 흐름을 가져갈 것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1440원 정도의 그런 강한 달러가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강달러 기조의 맴돌 가능성은 높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또 특히 뭐 GDP에서 사실 우리 또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으니까. 네. 이 무역 수지 요새 안 좋은 게 사실은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네. 교수님 뭐 지금 어떤 무역 수지 적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정말 통계 작성 이래로 무역 수지 적자 규모로 봤을 때 이렇게 컸던 적이 없죠. 역사상 최대 수준의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계속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지금 12개월 연속, 그러니까 2022년만 놓고 보면요, 2월 달에만 무역 수지가 흑자였고요. 그 2월만 빼면 다 적자예요. 1월도 적자. 근데 2월 2일부터 적자니까 그때부터 카운트하면 지금 1월까지 무역 수지가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월 연속인 거예요. 1년 적자네요. 네, 1년 동안 내내 적자인 거고 2월 무역 수지도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더군다나 또다시 강달러가 찾아왔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야기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적인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민감한 수출 산업들이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일 때 라면을 아껴 먹진 않아요. 쌀을 아껴 먹진 않아요. 소비가 줄긴 주는데 필수 소비재적 지출은 줄지 않아요. 유지됩니다. 뭐가 줍니까? 내구재 수요가 줄어요. 내구재가 뭡니까? 스마트폰, PC, 자동차, 가전,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품들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제품, 내구재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 대표적인 부품이 반도체 아닙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20%가 반도체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요, 스마트폰 수출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수출 품목입니다. 10위 안에 들어가는 품목인데 그 휴대폰, 스마트폰 수출액에서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부품 수출액 둘을 쪼개면 스마트폰 부품 수출액이 더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부품을 수출하는 나라라고 생각해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내구재 수요가 줄어들고 부품 수요가 줄고 또 생산재죠. 생산 설비를 갖추고자 하는 설비 투자가 줄어요. 이게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지금의 강달러와 마중물 역할을 하니까 강달러라면 해당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올 때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액은 계속 늘고 수출액은 줄고 무역 적자가 계속 야기되는 모습이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오늘 뭐 미국 물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우리 물가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연초에 뭐 공공요금 많이 올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사실은 좀 무리해서 지금 뭐 좀 미루는 네. 그런 모습인데, 네. 자 그걸로 뭐 해결이 될지 참 걱정이고.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 물가 뭐 계속 안 좋은 겁니까? 물가가 이렇게 숙제인 시점, 물가가 숙제인 시점에는 물가라는 숙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시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안 자더라도 밤새워서라도 시험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국정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살핀다는 관점에서 다 숙제죠. 숙제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23년 상반기처럼 물가를 잡아야 되는 이 숙제가 앞에 당면했을 때는 일단 추가적인 물가 인상 압력을 배제시켜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배제시키지 않으면 물가가 더 치솟아요. 안 치솟아도 될 걸 더 치솟게 만들겠죠. 적어도 물가 상승률이 5%여도 되는 것을 5.1%로 만들 수는 있겠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런 물가 상승세가 야기되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기업들의 부담을 느끼고 신규 투자를 더 위축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제가 더 악순환의 고리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통화정책도 물가 잡겠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재정정책도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 결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전문가들의 그런 표현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게 좀 반영돼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물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직전, 그러니까 심지어 코로나19 상황 때까지 18년, 19년, 20년 그때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했었어요. 2%가 채 안 됐어요. 물가 상승률이. 그럴 때는 공공요금을 적극적으로 올려서 오히려 물가를 적정 물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기 국면에 걸맞는 경제정책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뒤로 미룸으로써 어쨌든 빨리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안정화된 물가 상승 기조에 도입을 하면 그때부터 또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고 공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또 이루고 이런 단계적인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났으니까 일단 불은 끄고 보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경제나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시장을 이제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감은 생각보다 그렇게 장기화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멘텀이 바뀌는 구간이 다 짧아졌어요. 미분양 주택이 만약에 24년 상반기에 거의 정점을 찍고 좀 해소되기 시작한다고 해볼게요.